저는 사실은 지난 한 15년여를 인터넷에 관련된 온갖 규제 제도들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자의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 사안들을 붙잡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기술적인 배경 이해를 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정책 제도 같은 거를 잘 모르시고, 반대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립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 제도 같은 데에서는 일종의 이제 공백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망중립성 정책만 하더라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3년 전서부터 이 망중립성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은 한 1년 동안 망중립성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요. 또 재작년에는 아예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포럼이나 정책자문위원회나 한 20여 명, 거기도 물론 기술 전문가들하고 정책 제도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이용자 쪽 대표로 두 차례 커미티에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해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절름발이식 접근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서, 사실은 물론 망중립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완결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이거는 물론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도 있지만, 확립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열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물론 뭐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이 망중립성에 관련된 여러 이제 논의를 할 때 흔히 이 문제를 인터넷 망에서의 트래픽의 문제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쓰게 될수록 트래픽 과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의 부하가 많이 걸리면 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단순화시키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렇게 개념적인 전제가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전화 서비스죠.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인 전화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전제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주장과 설명들을 하고, 그걸 똑같이 인터넷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다를 거 뭐 있냐. 그전에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건데, 결국은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로 이제 망중립성 문제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하고 어떻게 다르기에 이 망중립성과 같은 정책 원칙, 이런 원칙 같은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 인터넷이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달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거에 주로, 그건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전반부로 하고, 후반부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통신, 특히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통신 정책이나 제도가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책 제도 발전사라고 할까요? 이거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어떤 거가 굉장히 독특한 건지,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터넷 규제 제도에. 그래서 그런 창의적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따져보고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사실 1시간 반 정도 있는데요. 뒤에 한 30분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더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 발표는 앞에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이제 브로드밴드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브로드밴드 강국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어떻게 해서 한국은 그렇게 브로드밴드 강국이 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통신 규제 당국이 혹은 국가가 브로드밴드 정책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정보통신부인데요, 과거에. 정보통신부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브로드밴드 강국이 되는데 혁혁하게 기여를 했냐?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좀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아닙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제일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게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94년, 95년입니다. 그때 사실은 물론 KT가 보라넷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처음 서비스를 하긴 했지만 별로 이용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인터넷 기업협회 회장을 지내신 허진호 박사가 제 기억에 95년으로 기억하는데 95년 8월부터 미국의 PSI 네트워크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아이네트라는 이름으로 전화 연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95년에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급속도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인터넷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길남 박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던데 거대한 자이언트인 KT가 있는데 일개 대학원생이었던 허진호 박사가 갑자기 자이언트하고 게임을 선언하고 나왔던 게 초고속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KT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를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길남 박사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고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된 허진호 박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허진호 박사한테 물어봤죠. 그때 어떻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 재밌는 얘기가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이게 일본의 통신 규제 당국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허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허가할 때 무슨 조건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홀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딩하고 이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허진원 박사 생각이 우리도 똑같을 거다. 이거를 그 제대로 그 주무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면 죽어도 이거 안 될 테니까 그냥 해버리자. 해가지고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니까 뭐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으니까 그냥 내깔려 둔 거죠. 내깔려 뒀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초고속 그건 이제 사실 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죠. 전화 연결해가지고 슬립 PPP 서비스를 쓰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97년, 98년 그 소위 이제 그 전용선 그 ADSL 뭐 나중에 XDSL, VDSL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고 규정되는 거는 이제 그건데 그 일종의 그 전화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 회선의 한 그 밴드 대역을 이용해 가지고서 인터넷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XDSL 서비스는 KT가 먼저 했냐? 그렇게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누가 또 했냐면 그 박현재 박사 그분도 이제 정길남 박사 연구실에 계시던 분인데 박현재 박사가 이제 두루넷 케이블 네트워크 그 케이블 네트워크도 가입자만이 깔려 있으니까 가입자 단까지 들어가니까 케이블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케이블 모뎀으로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신출나기들이 시작을 한 거지 주류 통신사가 이걸 붙잡고서 시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인터넷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브로드밴드 강국이 됐냐? 정부가 신경 끄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강국이 됐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이해해 오셨나요?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다고. 우리는 굉장히 정부가 뭘 많이 해서 그 인터넷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발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LG U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결국은 무슨 네트워크냐면은 저게 한국전력 한전 네트워크이거든요. 그것도 기존 통신사 네트워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우리나라 초기 그 인터넷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사망만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발전시키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가스망, 한국전력망, 뭐 케이블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쟁이 붙은 거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경쟁이 붙으니까 그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규제가 없이 망들이 경쟁을 하면서 브로드밴드 이제 강국이 된 거죠. 좀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냐? 규제가 없으면 인터넷이 발전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오늘날 그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뭐 그 고민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거는 미국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브로드밴드를 그러니까 자꾸 한국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브로드밴드 뭐 어제도 보니까 오바마가 뭐 학교 교실에서 한국처럼 우리는 인터넷 못 쓰는 애들이 많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브로드밴드 그 보급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넘겨주세요. 인터넷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 더 튼튼해 인터넷망이 더 고도화되고 더 좋은 인터넷을 갖게 되냐? 그러니까 인터넷의 지능 발전 저 한때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부 시절 말에 정통부 산하 정부 추전 연구기관이나 뭐 정부 산하기관에 전부 다 지능자를 하나씩 갖다 붙여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진흥원, 뭐 그런 식으로 뭐 데이터 진흥원, 뭐 그런 식으로 지능자를 다 갖다 붙였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지능이 목적이니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지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업 지능이 돼야 되는 건데, 뭐 비슷해요. 미국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브로드밴드를 어떻게 하면 브로드밴드를 더 강화하느냐, 이걸 더 보급을 확대하느냐, 어떻게 하면, 뭘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FCC가 망중성 규칙을 만들 때 이 주장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를 더 확대 강화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엔드포인트의 엔드포인트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단,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엣지 프로바이더들, 망사업자가 아닌 망과 애플리케이션, 망과 서비스를 분리한다면, 망과 서비스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망보다는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다 개발해가지고서 제공할 수 있게 그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쪽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거 쓰면은 쓸만한 거니까,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수요도 높아지고, 서비스의 퀄리티도 높아지면 전부 다 이게 상승 효과를 발휘해가지고서는 망 고도화에 대한 수요도 생기니까 투자 유인이 생겨서, 그래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도 자꾸 깔게 된다. 더 강화하게 된다.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된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소를 제기했던 버라이즌 쪽에서 3쿠션 시어리라고 주장을 했던데, 왜 그렇게 삥삥 돌아가냐. 그냥 뭐 망을 보고 확대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가지고서는 망을 보고 확대한다고 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버라이즌이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걸 공격을 했던데,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하려면, 인터넷이 발전한다는 게 뭐냐. 인터넷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터넷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좋은 거가 더 발전하고 이게 확대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려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강화해야 되느냐? 엔드포인트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엔드포인트를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중간에서 이걸 누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엔드포인트를 자유롭게 풀고 중간에서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망중립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2005년에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에 관련된 정책 프린시플이라는 문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왜 자꾸 미 연방통신위원회 얘기를 하냐. 2005년에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면 했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얘기를 하냐. 우리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FCC의 망중립성 팔러스 프린시플 다큐먼트의 워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미 FTA 협상문 안에 집어넣었어요.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2007년도에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규제당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2007년도에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정책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이미 2007년도에 합의해줬어요. 정책적으로. 그때 FTA 협상,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상거래 관련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니고세이션을 할 때, 그때 FTA 협상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정통부, 그리고 그걸 뒤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백업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자들, 굉장히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데, 망중립성 정책 원칙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뭔가 저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손을 묶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합의해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2007년도에 그 미 FCC의 망주입성 정책 원칙을 그냥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빨리 망주입성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 2007년도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2005년이니까 2년 만에 그냥 우리 바로 수용한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빨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딱 세 가지예요. 엔드 포인트에서 생각하면 망의 중단 부분에서 생각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을 쓸 때 어떤 컨텐츠에 접근을 하거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근을 하거나 그거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컨텐츠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픈해 놔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바이스, 망 종단에 어떤 디바이스를 갖다 붙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그게 기본적으로 4대 원칙 중에 세 가지가 그거예요. 뭐 마지막 원칙은 이제 뭐 소비자 선택이라는 거니까 본질적인 원칙은 아니고 그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용자가 인터넷 네트워크의 종단에다 무슨 단말기를 갖다 붙이든지 무슨 단말기를 가지고 인터넷에 액세스 하든지 그거 신경 꺼라. 그리고 이용자는 무조건 인터넷 안에 어떤 종단 쪽에서 서비스하는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다 액세스 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망주입성 원칙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통제하면 안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망과 종단, 망을 틀어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망 종단 이 사이에서 이제 어느 쪽 이니셔티브를 존중할 거냐 하는 게임이고, 사실은 어느 쪽 이니셔티브의 파워 밸런스를 어느 지점에서 둘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망주입성하고 관련된 모든 논의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제가 우선 앞에 기술적인 배경으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터넷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기통신 서비스, 전통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아까 트래픽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는데 뭐가 다르길래 망과 서비스를 분리한다고 자꾸 하느냐 하는 거에서, 그걸 분리해야 된다. 왜 분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하고 인터넷 서비스하고의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 혹은 전통적인 통신 방송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망하고 서비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망이 있어야 됐고, 망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 전화통신사업자는 전화통신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방송사업자는 방송 채널을 갖고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오면, 인터넷에 사실은 인터넷 IP 프로토콜에 사실은 기술적인 설계상의 원리 때문에 이제 망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망과 서비스가 분리가 돼서 우리는 이걸 붙어 있는 걸로 인식하는 습관이 그냥 붙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됐을 때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전기통신 서비스에서는 망이 무엇보다 중요해. 망 없으면 서비스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종단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KT망을 쓰든 SK 브로드밴드 망을 쓰든 뭐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 3사망 어느 거를 쓰든 내가 SK텔레콤 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을 쓰나요? 뭐 네이버를 쓰기 위해서, 신문을 보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옥션 사이트에 가기 위해서 인터넷을 쓰는 거지. 내가 무슨 왜 SKT 네트워크를 내가 왜 써요? 내가 왜 KT 네트워크를 써요? 그거 쓰는 것보다는 저쪽에 가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망이 중요했지만, 그리고 망 자체가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망보다는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은 별 볼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망이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 흔히 나오는 그 인터넷 그 아키텍처의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인터넷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층위로 되어 있는데 위의 층위는 아래 층위를 몰라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아주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위의 층위는 아래 층위를 몰라도 된다.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꺼도 된다.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인터넷망이라는 말을 지금 썼는데 인터넷망이 뭐죠? 옛날에 전화망이라고 그러면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땅속에 깔려있는 구리선이죠. 근데 인터넷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구리선이 인터넷망인가요? 스펙트럼이 인터넷망인가요? 뭐가 인터넷망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그게 동축 케이블이건 그게 스펙트럼이건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비스가 없지만 이 전기선 통해서도 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기선이건 뭐건 다 그 위에 IP 프로토콜을 구현만 하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그 위에서 다 처리가 되고 밑에 신경 끄고 그냥 위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인터넷이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집에 가서 쓰는 유선 인터넷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IP 프로토콜만 구현되어 있으면 IP 프로토콜 위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럼 밑에 피지컬 레이어의 망은 예전에는 망을 가진 놈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망의 옵션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망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의 경쟁, 제가 아까 우리나라 그 인터넷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브로드밴드 강국이 됐냐. KT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케이블망도 있었고 한국전력의 망도 있었고 한국전력이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인터넷, 거기 IP 프로토콜만 올라가면 그 위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했으니까. 거기다 지금 이제 모바일 스펙트럼까지 이용해서 다 인터넷을 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소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망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인터넷 시대에 와서 그 생긴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인터넷에서 서비스는 종단에 있다. 우리는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저거예요. 내가 컨텐츠 앤 애플리케이션 유저가 컨텐츠 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아마존을, 교보문고를, 온라인 옥션을 내가 그냥 쓰는 거죠. 그 서비스를 쓰는 거지 뭐 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바닥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망은 그 밑에 있는데
그건 별거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IP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IP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장점은 보장은 못하는 대신에 굉장히 단순화해서 비용을 싸게 먹히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뭐 동영상인지 텍스트인지 뭐 사운드인지 구별할 필요 없이 그 다 똑같이 그건 IP 패킷이란 말이에요. 그건 패킷 그 데이터 패킷이고 데이터 패킷을 그냥 막 뿌릴 뿐이고 그거 처음부터 그게 무슨 종류의 패킷인지는 구별 안 해. 구별 안 하고 무조건 던지는 거죠.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쪼가리 만들어 가지고서 목적지 주소, 그 출발지 주소만 해가지고서 패킷 쪼가리 뿌리는데 막 그냥 던져서 뿌리는데 그래서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기도 하고 뭐 바꿔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그냥 가서 목적지에 가서 다시 조합해가지고서는 전송을 하는데 단 이게 싸니까 단순하니까 싼데 복잡하게 머리 쓸 거 없으니까 싼데 싼 대신에 보장은 못한다. 보장은 못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이제 패킷 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은 못 지지만 비용은 싼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는 비용은 비싸지만 책임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유선 전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유선 전화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서킷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철커덕하고 중간에서 회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화 중일 때는 그 회로는 나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요거는 나만 써. 근데 이제 인터넷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가다가 막히면 또 다른 구멍으로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서 또 가고 이제 그게 그 인터넷의 이제 다른 점이니까 이게 이제 다 그거를 그 설명하는 건데요. 가다가 막히면 중간에서 딴 데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패킷 쪼가리로 보면 이 패킷 네트워크, 인터넷이 패킷 네트워크인데 이 패킷망에서 네트워크는 모든 그 패킷 쪼가리에 대해서 뉴트럴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린 게 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초창기에 인터넷 보급 초창기에 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더워서 왜 기존의 KT 같은 거대 통신 사업자가 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에 앞장서서 발을 들여놓고 먼저 선도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사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초기에 보급될 때도 KT는 끝까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류, 그건 연구 분야도 그랬어요. 학계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학계는 인터넷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는 ATM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ATM은 전부 다 망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에서 모든 걸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체크하고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인터넷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자명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그 고민을 잘 안 해요. 이 패킷망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쓰면은 한 달에 이제 얼마 내는데 그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아십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걸 산출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산출했냐면요.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통화 시간이 얼마냐? 시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시간하고 거리만 나오면
거기다 단가 곱하면 되잖아요. 통화 시간, 통화 거리, 단가 곱하면은 가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KT망과 SKT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한 이쪽 고객이 저쪽 망을 쓴 내용 그 가격 합계하고 이쪽에서 저쪽 망을 쓴 합계하고 차감해가지고서 플러스가 나는 쪽으로 돈을 주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그 통신비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그 사고 방식인데, 근데 인터넷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게, 그러면 패키지 항상 똑같은 루트로만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가지 않잖아요. 패키지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지 멋대로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체크해가지고서 계산하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중간에 거쳐가는 네트워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호프해서 네트워크 건너뛰는 거 보면 뭐 8개, 9개, 뭐 국제적으로 나가면 13개 막,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 네트워크마다 야, 니네 지나간 패키지 몇 개고 그거 계산하고 합산하고 해가지고 나누자 하는 걸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인터넷을 쓸 때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지? 뭐 월 3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 어떻게 계산한 것 같습니까? 뭐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대충 계산한 겁니다. 대충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대충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이렇게 가서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서도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우리는 그게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패킷이 저리로 가는 거지, 저기 일로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외부로 쫙 이렇게 얽혀 있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쪽에서 저리로 가는 겁니까? 저쪽에서 일로 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패킷 네트워크에서는 하여간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뭐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 거야. 하여간 어디선가는 돈을 내야 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두 네트워크가 이렇게 서로 딱 째려보다가 야, 네가 나한테 덕 봤어? 내가 너한테 덕 봤어. 비까비까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3개. 그럼 제로. 야, 네가 나한테 덕 본 게 훨씬 더 많잖아. 무조건 돈 내. 아이씨, 그럼 얼마 내야 되냐? 이렇게 내. 이게 싫은데? 싫으면 마. 그 싫으면 마 하면 어떡하냐? 그럼 다른 네트워크한테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인터커넥션이 전부 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하여간 가다가 이쪽에서 막히면 또 다른 채널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내렸는데 뭐 그거 니고시에이션 하기 싫으면 다른 루트를 택하면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렇게 갔을 때는 거쳐가는 네트워크가 좀 짧을 수가 있고 이쪽은 멀 수가 있으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느 선에서는 절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관계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계하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그게 피어링과 트랜시즈예요. 중개 접속과 뭐 동등 접속 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론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좀 바뀌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돈을 내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패키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그거를 그 모든 패킷에 대해서 이용자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나눠가지고서 부담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를 따지고 네가 어디에서 뭐 얼마를 썼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패킷의 방향이 없고 패킷의 량을 따져가지고서는 돈을 물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딱 박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엔 그랬으니까.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몰아가지고서 그냥 한쪽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확한 원가 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한 산정 방법이 없으니까 거대 통신 사업자들이 초창기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보상받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그 독특한 점이다. 이게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게 다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요약하자면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원가에 입각해가지고서 원가를 보상하는 정확한 방식이 없고, 대충 계산해가지고서 이용자한테 그 일방적으로 이제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패킷을 누가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저쪽도 혜택을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서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다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차이점이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오려면 그것이 좋은 서비스인지 나쁜 서비스인지 망사업자가 야 이게 좋은 거야, 야 이거는 좀 나쁜 거야, 망사업자가 그걸 가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세계 인터넷이 발전돼 왔냐? 그거는 이용자들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환호를 받지 못한 서비스는 그냥 몰락하는 거고, 그거는 이용자가 선택한 건데, 이용자 선택이 가능하려면 다 액세스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액세스는 중간에서 컨트롤하면 안 된다. 액세스는 열어놓고 그래야 놀라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망중립성 프린시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인터넷의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의 특징, IP 네트워크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망중립성이 기술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과정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거는 망중립성과 같은 규칙을 중간에서 적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 익숙한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얘기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차원으로 그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 일단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것도 표현 행위라고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표현 행위라고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수정헌법 1조의 프린시플에 따라서 그거는 보장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유럽에서는 휴먼 라이츠 시각에서 그거는 이용자의 권리다. 근데 뭐 유럽에서 뭐 이용자의 권리 그거 얘기하면 그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거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관계가 있어요. 한EU FTA를 맺었거든요. 한유 FTA 협정문 안에 보면은 엔드 유저의 라이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엔드 유저 라이트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용자를 보호해야 돼요, 국가가. 이용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거지 엔드 유저의 라이트는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래서 엔드 유저 라이트이 없어서 망중립성, 또 말하자면 시혜적으로 규제자가 시혜적으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의 논의에서는 그걸 엔드포인트에는 엣지 프로바이더만 있는 게 아니라
엔드 유저도 있는데 그 엔드 유저의 right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망중립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 반대 카운터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뒤에 이제 그 질의응답 쪽에서 다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좀 건너뛰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와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좀 잘못 소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양면 시장론이라고 해가지고 망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한편에는 엔드 유저가 있고 한쪽에서는 뭐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시장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거를 한쪽만 몰아가지고 말하자면 엔드 유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만 돈을 내라 그러고 엣지 프로바이더들,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돈을 안 물리면 이 사람들한테 자꾸 더 물리게 되는데 그래도 좋아? 양면시장 논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주장하는데 이거 사실 양면시장 논의 결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양면시장론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양면시장에서는 이 중간에 지금 망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 망사업자가 독과점일 때에는 양쪽에서 모두 다 돈을 받는 것보다 한쪽에서만 돈을 받는 거가 오히려 전체 후생을 위해서는 좋다는 게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를 플랫폼으로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고 카드 이용자들이 있는데 카드 이용자들은 돈을 거의 안 내죠. 가맹점 사업자들은 돈을 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쪽만 돈을 내고 한쪽은 안 낸다. 그렇게 될 때가 전체 시장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게 하나 있고 이 경우에 그러면 어느 쪽에 돈을 물리는 게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이 어느 쪽에 돈을 안 받고 어느 쪽에 돈을 받는 거가 좋으냐 하는 거가 이제 제로 프라이싱 시어리라는 건데 왜 엣지 프로바이더들한테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엣지 프로바이더들한테 돈을 받으면 거기 진입 장벽이 생겨가지고 거기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스타트업들이 잘 못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는 보조를 해줘라. 거기 보조해주고 이놈 저놈이 다 날뛰게 해야 거기 그 중에서 뭐 굉장히 기가 막힌 서비스도 탄생할 거 아니냐.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나오면 엔드 유저한테 다 좋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안 받느냐.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쪽을 보조해줘라. 이게 이제 제로 프라이싱 시어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양면 시장론에 따르면 한쪽에서 돈을 받는 게 낫고 그것도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쪽을 돈을 안 받는 거가 효과적이다. 이게 양면 시장론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서 추가적으로 돈을 수취한다는 거가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요. 한 시간 중에서 지금 4분지 3이 지나가서 이 국내 인터넷 규제 틀을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뒤에 질의응답은 꼭 30분 동안 아, 예. 이거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보통 흔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국가에 의한 규제를 이제 생각할 때 뭐 규제를 해야 되면 공공정책에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국가가 어떤 규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의 실패인데요. 말하자면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품질이나 가격이 왜곡될 때,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때, 시장에 정상적인 경쟁이 막혀 있을 때, 뭐 대표적인 게 독과점 경우죠. 그럼 독과점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규제 근거죠. 규제를 해야 되는 근거죠. 그럼 왜 통신 서비스는 공정거래위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시장을 잘 쳐다보고 있다가 시장이 실패할 때 개입하지 않고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규제하냐. 그게 이제 통신의 이제 사전 규제의 이유가 뭐냐. 뭐 그것도 이제 몇 가지 그 다른 논리적인 전제가 있지만 지금 이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대체로 통신 서비스는 어느 나라나 국가 독점 산업이었어요. 전기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공공부문으로서 국가의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독점적으로 일궈냈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민영화되죠. 민영화되면서 이제 복수 경쟁 체제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KT에서 하나로 텔레콤 처음에는 뭐 시외 전화 서비스 부분에 이제 경쟁 사업자 들여오다가 나중에는 시내 전화까지도 하나로 텔레콤 허용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 체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민영화하기 이전에 국가가 쏟아부은 거 가지고 사실은 망이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적어도 유선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유선망에서 가입자망,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빌딩이나 집까지 연결되는 그 종단 부분, 로컬 루프라고도 하는데 그 종단 부분의 가입자망 부분은 옛날에 국가가 다 예산 투자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연 독점이고 그 부분 나중에 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끌어 들어와도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되게 하려면 사전에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규제하는 게 이제 통신 규제의 원리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사전 규제를 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아까 이제 그 허진호 박사님이나 그 박현재 박사님이 그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그 협대역, 광대역 그 인터넷 서비스를 들여올 때 기존 그 메이저 통신사들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특히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제를 안 했어요. 왜 규제를 안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리망이 아니잖아요. 인터넷망이라는 게. IP 프로토콜 로지컬 레이어에 있는 거니까 물리망에는 복수의 망, 여러 가지 망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망 대 망 간의 경쟁이 가능하니까 케이블망하고 전화망하고도 경쟁이 가능하고 무선망하고도 경쟁이 가능하고 뭐 여러 차원에서 경쟁이 가능하니까 경쟁이 가능하면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깔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규제하지 않는 그냥 내깔려 두는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2004년에 내깔려 두지 않고 국가의 규제 영역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점에서 굉장히 제가 아까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한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연대기표만 대충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징적인 놀라운 한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보기엔 한국의 인터넷
그 환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든 히스토리가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죠. 그 다이얼패드 저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국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저도 물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 처음에 무료였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하여간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고 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때 뭘 했냐면 정보통신부가 바로 규제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별정 사업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저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별정 사업자라는 카테고리가 세계적으로는 그 통신 규제 없습니다. 보통 기간 통신 사업자하고 부가 통신 사업자 그렇게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데 우리는 중간에 별정 사업자고 준 규제를 받는 뭐 기간 통신 사업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덜한 규제를 하는 게 이제 별정 영무인데 다이얼패드를 별정 영무로 딱 묶어놓고 그 예전에 통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네가 말이야 이게 품질이 보장이 안 되잖아. 그 문제. 통화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전화라고 얘기하냐 이거야. 우리가 이 통신 사업자들을 허가를 해주는 거는 품질이 보장이 되니까 허가를 해주는 건데 인터넷은 품질이 보장이 안 되죠. 제가 품질 보장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품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오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자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매겨요. 그랬어요. 그게 2000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미국 케이스를 예를 들면 그 미국도 비슷했어요. 미국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미국은 그 XDSL 그러니까 그 DSL 서비스가 이제 사실은 그 최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인데 DSL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8년도에 FCC가 기간 영무 그 커먼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그 커먼 캐리어 개념을 우리나라 갖고 와서 그걸 기간통신 사업자로 우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써먹은 건데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도 1998년도에는 XDSL 서비스를 커먼 캐리어 규제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냐면 2002년인가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케이블망 사업자들이 케이블 모뎀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케이블 사업자들은 가입자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 단위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은 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1996년도 미국의 통신법에서는 가입자망을 공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왜 그걸 공유하냐면 그거 다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는 그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가입자망은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가입자망을 공유해야 되니까 가입자망을 공유하게 하려면 커먼 캐리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커먼 캐리어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가니까 FCC가 고민하다가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 커먼 캐리어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저 부가 서비스 사업자다. 미국에서는 인포메이션 서비스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이거는 통신 사업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그래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하여간 통신 사업자 대 부가 서비스 사업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케이블은 부가 서비스지 그거는 통신 사업자는 아니다. 국가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 이제 미국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은 주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연방 정부가 아니니까 지금 FCC는 연방 정부고 FCC의 관할권은 주 대 주 간의 관계에서만 규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허가권이 주 정부에 있으니까 그거는 FCC가 개입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부가 서비스다. FCC 차원에서 커먼 캐리어 레귤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2002년도에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XDSL은 커먼 캐리어고 케이블 TV 사업자는 그거는 인포메이션 서비스, 부가 서비스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소송이 붙은 거가 이제 브랜드엑스라는 그러니까 주에 조그만 말하자면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데 케이블망 사업자의 저 가입자망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싸움 붙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뭐냐면은 케이블 TV 사업자 인포메이션 서비스 부가 서비스 사업자라고 보는 거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똑같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보기엔 똑같이 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데 한쪽은 국가 규제를 받고 한쪽은 국가 규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게 규제가 서로 균형이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차례차례 다시 FCC가 XDSL 서비스 사업자를 다시 부가 서비스 사업자로 바꿔요. 2005년도 브랜드엑스 판결 직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전력선 서비스 사업자도 부가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하고 2008년인가요? 무선망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지금 뭐 모바일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부가 서비스로 다 바꿔요. 말하자면 국가가 규제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아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규제를 안 해요. 그리고 규제를 안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까 그 로지컬 레이어, 그 피지컬 레이어가 아니고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규제를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갔어요. 우리는 전부 이걸 국가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 연구화합니다. 기간 통신 커먼 캐리어라는 거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것도 망을 보유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기간 통신 사업자다. 국가 규제를 받아야 된다. 저거는 세계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를 또 기간 통신 사업자로 바꿔요. 근데 기간 통신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요. 이게 저는 뭐 제가 좀 쉽게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업자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 사업자를 규정해 놓은 걸 보면 생사 여탈권을 규제당국이 가집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규제 권한이거든요. 기간 영무로 분류한다는 게. 그리고 기간통신 사업자는 그 통신법에 따라서 의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의무가 뭐냐면 상호접속 의무예요. 다른 망사업자가 연결을 요구하면 무조건 연결시켜줘라. 그게 이제 기간 대 기간에서는 무조건 의무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도 또 기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인터넷 전화 상호 접속이에요. 저게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규제 당국의 창의성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저거 세계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소위 망이용 대가. 가끔 보면은 통신사업자들이 망이용 대가 그런 말 합니다. 뭐 언론에 계신 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망이용 대가의 어원이 어디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070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인터넷 전화 서비스 지금 문제가 되는 인터넷 전화 기간 영무가 되는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070 번호를 이제 부여받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니 망도 없는 놈이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망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 전화 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망 없어도. 초고속 인터넷 망 없어도 그냥 그 단말 장치 하나 놓고서는 서비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통신 규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통신사업자들 뭐라 그러냐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그냥 얹혀간다 이거죠. 공짜로 그냥 얹혀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레셔넬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토론한 내용을 보면 참 정말 그 창의성에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저 망용 대가를 도대체 어떻게 산정해서 매기냐? 야, 생각해봐. 이게 070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뭐, 그거는 그런 거야. 근데 하여간 전화가 와야죠. 근데 하여간 항상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밴드위스가 100이 있으면은 그 전화가 올 때 쓰는 만큼 밴드위스는 예비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레셔넬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 망용 대가라는 거를. 그게 5%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의 5%. 그게 망용 대가예요. 그거를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한테 줘라. 방사업자가. 그러면 그게 이제 KT망이었다면 그럼 KT도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잖아요? 그럼 KT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망용 대가 안 내거나 상계하거나 타 사업 다 기간 통신 사업자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 없는 사업자는 무조건 미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그 내부 보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망 사업자는 무조건 유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누가 독식하게 되나요? 기존의 망을 가지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독식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3대 통신사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갖게 되는 근거입니다. 망용 대가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독과점이 되잖아요. 사실은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되니까 인터넷 전화 이용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를 쓰는데 더 비싸요. 더 비싸게 나와요. 이게 해괴망측해요. 우리는 그 해괴망측한 게 이런 굉장히 놀라운 규제자들의 창의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게 뭐냐면은 망중성이 죽었다 뭔데 죽은 게 아니라요. 그 판결문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로드밴드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정책을 도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다 재판부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는 다 대부분 맞는 것 같다. 망중립성 정책은 정책 원리나 그걸 도입해야 되는 정당성이나 이거 다 일리가 있고 다 설득력이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의 서비스에 대해서 차단은 금지, 차별도 금지 하는 그거는 커먼 캐리어한테 하는 규제지 인포메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가 서비스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규제 수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단 금지나 차별 금지라고 하는 거는 원칙에서 그건 커먼 캐리어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포메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커먼 캐리어 규제를 적용하냐. 그거는 미국 법제상 안 맞으니까 그거는 틀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중립성 원칙은 맞는데 그거 다 좋은 건데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금 미국의 통신법 자체가 그리고 그 통신법에 따른 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분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규제 수단을 적용하는 거가 안 맞는다. 그 결론을 낸 거거든요. 망중립성이 틀린 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이 통신법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인데, 그럼 우리나라 경우는 뭐냐? 우리나라는 정확히 180도 반대예요. 우리는 다 말하자면 커먼 캐리어예요. 다 국가 규제 대상이에요. 다 국가 규제 대상인데도 근데 그거를 망중립성 꼭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는 건데 지금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서 다 이 규제 히스토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망을 보유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니까 국가규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이 사람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주파수 할당받아 제공하는 영무의 경우에도 기간통신 사업자예요. 그럼 모바일 인터넷이건 지금 유선 인터넷이건 뭐 다 우리는 기간통신 사업자니까 커먼 캐리어 레귤레이션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중립성과 같은 규정이 없냐?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기통신사업법 3조 1항 같은 건데, 지난번에 이제 삼성의 스마트 TV를 아주 내놓고 기간통신 사업자인 KT가 기자회견까지 공공연하게 하면서 우리는 차단하겠다. 보세요.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 법에 있거든요. 법에 있는데 통신규제 당국이 이거는 둘이서 좀 잘 협의해 봐라. 나중에 이렇게 결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KT가 문제가 있지만 삼성도 뭐 그거 못지않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둘이서 잘 협의해봐. 법이 있는데도. 근데 이 3조 1항이 벌칙 조항까지 있어요. 벌칙도 세요. 근데 저런 무시무시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규가 있는데 기자들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차단하겠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들어도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보면은 금지행위, 기간통신 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 차별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이동통신에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막는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관을 승인하는 통신규제당국이 인가를 해줘요. 법에 저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은 정책을 다 하고 싶어도 그게 다 좋은 거라는 판정이 다 섰는데도 법체계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적용을 못 하는데 우리는 법적인 프레임워크는 다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슨 놈의 망주입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난 3년이죠 이제. 지난 3년간 통신규제당국이 한 일은 뭐냐면은 뭔가 그래도 좀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을 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지를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그렇게 저렇게 다듬다가 뭐 마지막에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정부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지금 불씨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결국 망주입성 가이드라인이나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은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만은 잘 됐지만 말하자면 우리는 뭐 법이 있어도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현실 문제가 지금 망주입성하고 관련된 저희 현실 안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충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아마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